입주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목수와 칠쟁이 김효선 사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서 저희 입주 설명회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각 설명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부분들은 카페 내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페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DMC 파인시티자의 입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은 저희 입주 설명회 식수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는 파인시티자이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의 인사 및 입주 박람회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는 법무법인 SM에서 단체 등기 및 대출 관련 안내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샘 인테리어에서 대표 타입 가구 배치 및 홈스타일 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점검 우리홈에서 사전점검 절차 및 준비물과 셀프 사전점검 안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파인시티자이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주관사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DMC 파인시티자이의 입주 박람회 주관사인 목수와 칠쟁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청렴한 입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입주자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입주 박람회 주관사 1위 업체로서 기존의 보편적인 입주 박람회 업무뿐만이 아니고 입주에 도움될 만한 업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 주관사 목사 실쟁이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분들과 입주 예정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주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입주 박람회에 필요한 업체들을 뽑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업체들과 협상을 하면서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입주자님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불편사항을 전담하여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박람회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입주자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참여사를 선별하고 교육시키면서 최고의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입주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공동구매 입주 박람회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1차 박람회 때도 진행했듯이 입주를 준비하실 때 가구나 가전, 커튼, 블라인드, 이사, 줄눈, 청소 등 많은 업체들이 필요한데요. 이 많은 업체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주 박람회를 개최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또한 박람회는 입주자분들께서 1차 박람회에서 해보셨듯이 단순하게 업체 계약만 하는 장소가 아닌데요. 이제 접수처에서는 협의회와 특별하게 준비한 입주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드릴게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저희가 2차 박람회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주관사 실쟁이가 입주자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2차 박람회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며 킨텍스 제2전시상 8B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박람회 혜택 및 정보는 카페 내를 통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박람회 관련해서 자주 문의해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답변 드리자면 예약 없이 저희가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10시부터 6시까지 자유롭게 원하시는 시간대와 날짜에 선택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방문 인원수 제한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 때는 좀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세대당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이제 면역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방문을 이제 권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자녀 동행의 경우 어린이 시설이나 쉼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방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입장하려면 서류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사전 점검 때는 뭐 서류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 박람회 때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카페 내 가입 등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뭐 가족분들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실 때는 등급이 표시된 그 캡처 화면에 저장해 오시면은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입주 박람회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나요? 네, 저희는 토요일 양일간 오후 5시에 경품 추첨을 진행합니다. 경품 추첨은 자리에 안 계시면은 이제 무효 처리가 되고요. 자리에서 현장 진행되는 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행사장 내부에 반려동물 입장 가능할까요? 네, 반려동물은 이제 목줄 착용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지만 뭐 케이지나 입주자분들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케이지나 가방에 함께 오신다면 동반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주관사 목사 실쟁이는 단순히 박람회 운영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 예정자분들과 업체들로 인한 이제 분쟁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관사가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업체들을 뽑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주관사 콜센터나 네이버 카페 Q&A 게시판을 통하여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컴플레인 폼도 받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입주자님의 입장에 서서 업체와 이제 조율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를 준비하시면서 막히시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입주 박람회장에 방문하셔서 전문가들에게 1대1 상담을 해보신다면 훨씬 수월한 입주가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검증될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을 저희가 많이 뽑았으니까 입주자분들께 이제 많은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입주 박람회까지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많은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앉아서 설명 한번 들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한샘 인테리어에서 대표 타입 가구 배치 및 홈스타일링 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은 법무법인 SM에서 단체 등기 및 대출 관련 안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무법인 SM 파트너스 김재한 사무장입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 법무법인 SM 파트너스는 2013년도 설립돼서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천, 안양, 서울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집단 등기는 저희 인천 사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법무법인 SM은 대표 변호사 육삼신 변호사님 외에 조세영 변호사, 유태훈 변호사, 차용선 변호사님이 함께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하 등기 1팀, 2팀, 3팀, 송무팀이 있으며 외부 협력업체로서는 저희가 세무법인 세담 그리고 건설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입니다. 최근은 이제 네이버나 그런 데서 검색이 잘 돼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영업이 끝나고 이제 입주 예정이 정해지면은 준공이 납니다. 준공은 보통 일반적으로 입주 예정일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하루 전에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은 입주 예정일을 정하신 다음에 대출이 필요하신 세대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셔야 되시는데 일반적으로 2주나 3주 전에 은행에 상담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 이제 은행에서 저희 법무법인 SM으로 서류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각각 개인별로 등기 비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많은 질문이 옵니다. 저는 84A인데 저분도 똑같은 84A인데 왜 등기비가 달라요? 라는 물음을 많이 하십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은 고객님이 취득하신 금액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층 하신 분과 로얄층 그리고 이제 옵션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개인별로 등기 비용이 차등화가 돼서 안내가 드리기 때문에 틀린 비용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아파트가 조합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이전 고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보전 등기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 권리증 받는 시간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증만 받는 시간이 오래되는 거지 고객님이 잔금 치르신 날짜에 소유권 이전 날짜는 정해지신 것이니까 크게는 문제 없으시고 단지 등기 권리증 받는 일정이 빠르면 6개월,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등기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무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 15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입주민들에게 이렇게 저렴한 등기 비용 드릴 수 있고 이제 업무 처리할 간편 시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입주가 진행되면서 이제 저희가 은행하고 서류를 진행하는데 이제 대출 세대, 비대출 세대 구분을 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은행에 대출 신청만 하시면 원스톱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 서류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비용 안내를 드리고 처리할 수 있고 이제 대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저희한테 이제 서류가 이관되기 때문에 고객님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출 세대 이제 잔압으로 하신 세대 같은 경우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시점에서 이제 우리 단지 내에 장소를 섭외해서 이제 장소 위치랑 저희가 주말에 저희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이제 등기 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이제 대출을 안 하시고 이제 잔압하신 세대들은 비대출 서류 일정 세대에 서류 접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하고 등기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SM파트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사원을 투입해서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등기 비용 납부 안내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등기 비용을 문자로도 안내를 드립니다. 하는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부분에서 이제 취득세 부분을 카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로 또 저희가 위택세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과거에는 이제 법무사에서 이제 채권 비용으로 이제 좀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등기 권리증 나왔을 때 고객님이 입금하신 금액, 채권 매입 금액, 이제 취득세 납부 금액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환불 금액까지 안내를 드리고 권리증 배부할 때 환불을 드립니다. 이 채권 차익이 왜 발생하냐면은 제가 어제 날짜 채권을 확인해 봤더니 11.45%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갈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하는데 저희가 비용 안내 드린 시점에서 그 비용을 산출할 때 현재 채권 금리보다 약간 상향된 금액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 중간에 채권대가 더 되면은 한 번 더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 시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안내를 드리고 등기 시점에서 이제 차액 부분을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 그래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님들 계좌번호랑 입력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또는 주말에 이제 등기 비용 같은 경우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네이버 검색창 또는 이제 모바일 웹에서 법무법인 SM 파트너스 이렇게 치시면은 웹도 있고 모바일 웹으로 다운받아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서류가 우리 법무법인에 이관이 돼서 지금 취득세가 납부됐는지 아니면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을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까먹었을 경우 이제 얼마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해서 본인의 진행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인데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 계류가 돼서 우리 단지 이제 실거래가 12억 이하 모두 가능하시고요. 과거에는 이제 부부 합산 연봉 7천이었었는데 이제 그건 소득은 없어져서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신 분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생애 첫 주택 취득하시는데 등본상에 본인 외에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후 90일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취득 후에도 3년 이내는 임대, 증여,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좀 중요하신 부분인데 취득 후 90일 내에 꼭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요 혜택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페 내에서 저희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거기 해당하시는 분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설문지 참석을 해서 생애 최초 동호수 성함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감면까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 저희가 입주 시점에서 카페에 저거 공지했을 때 생애 최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출을 꼭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단 대출하고 이제 사전 안내입니다. 이제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저희 농협은행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파트 최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제 개인 신용 정보와 저희 소득과 그 은행의 기호도로 해서 개인마다 같은 아파트를 받아도 금리가 차등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모든 마진을 줄여서 우리 단지만 대출 나갈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은행들도 금리를 조율 중에 있으니 아마 사전 점검 때 금리가 안나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파인스자이 협약은행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은행들을 섭외를 했는데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수협은행에서 총 10개 은행이 저희 단지에 이제 집단 대출을 진행하려고 본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중간에 이제 은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은행이 한 10군데가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께서 은행마다 확인이 좀 힘드셔서 저희가 나중에 입주 시점이 가까워지시면 이제 은행마다 금리나 한도가 정해졌을 때 은행별로 이제 뭐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 중도성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은행마다
금리 및 이제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단톡방에 기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 일정이 지금 6월 17일부터 19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전 점검 때 지금 우리 행사를 하는데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부스가 지금 지상에 할지 지하에 할지는 아직 일정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일정이 잡히면 카페에 안내를 드리고 사전 점검 때 저기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부스에 꼭 방문하셔서 사전 점검 가이드북 그리고 이제 사전 점검 키트를 제공받으시면 되시는데 가이드북에는 이제 여러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 소개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안내 그리고 등기 비용 안내, 등기 절차, 그리고 은행들 연락처 및 안내장, 그리고 주관사 인사말, 그리고 주관사 이제 협력업체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셀프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전과 가이드북 안에 기재를 할 테니 꼭 방문해 주셔서 수령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주민들께서는 이제 3일 동안 본인 각 세대마다 점검하시 바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외부 협력업체 건설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사전점검 기간 동안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저희가 꼼꼼히 부분이 있는지 오시공 미시공이 있는지 저희가 그걸 조사해서 하자점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점검 현장에서 은행들 부스를 마련해서 이제 은행들 기존 고객님들이 궁금한 사항, 뭐 금리든 한도든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10개 은행이 참여하는데 현장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은행이 참여시켜서 입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점검 일주일 정도 전에 카페에서 저희가 라든 측정기 대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점검 오셨을 때 이제 각 세대별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주 예정자 협의회 부스에서 라든 측정기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타임 30분, 오후 타임 30분에 30명에서 하루에 60명 정도씩 해서 저희가 대여 예정이오니 나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법인 SM 파트너스 이 특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NH 농협은행 그 문홍성 팀장님께서 대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문홍성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자지점, 그 모래내 시장에 있는 가자지점에서 집단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대출 한도하고 금리하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네. 그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그 여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LTV는 최대 70% 물론 생애 최초는 80%까지 되지만 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6억 원까지가 되고 감정가 그러니까 그 은행별로 이제 외부 감정을 보는데 외부 감정가액의 70%까지 그리고 무주택은 70%고 1주택은 10% 차감해서 60%입니다. 근데 이제 DTI는 배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용이지만 DSR은 70%까지 봅니다. 근데 이제 DSR하고 DTI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DSR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DTI도 해당 여기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기간이 40년이면 40년 동안 연 원리금 상환액 이자와 원금을 1년 동안 상환 금액에 플러스 그 기타 부채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 DTI 같은 경우는 이자만 포함이에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기타 부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전세 자금 대출도 있을 테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주담대가 있을 테고요. 신용 대출 뭐 이런 거를 이자만 계산을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DTI보다는 좀 규제가 강화가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는 그 입주 모집 공고일이
2020년 7월 31일이기 때문에 22년 1월 2일까지는 DSR이 70%예요. 그래서 좀 그 이후에 이제 전매하신 분들은 40%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부채가 전혀 없으시면 최대 한 6억 한 7억 한 5천 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70%일 경우는. 근데 이제 그 2022년 1월 이후에 이제 전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DSR이 40이기 때문에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한 4억 3천에서 한 3억 8천 정도.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 부채가 없을 경우가 그런 거고요. 부채가 있으면 DTI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이자만 계산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DSR 같은 경우는 이자 플러스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주담대라든가 그 신용대출에 따라서 그 상품에 따라서 그 10년을 볼 수도 있고 5년을 볼 수도 있고 3년을 볼 수도 있고 1년 동안 상환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원금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부채가 좀 많으신 분들, 신용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오셔갖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개인별로 이거는 대출 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2주 전에는 나오셔갖고 대출 실행 2주 전에는 나오셔갖고 상담을 받으시고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그 DSR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용대출에서도 그 이금융권의 차량 대출 뭐 이런 경우는 1년 그러니까 보통 10년이 아니라 1년 정도로 연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말씀해갖고 미리 상담을 받고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보통 은행마다 다 똑같은데요. 한 40년이고요. 거치 기간은 1년.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기간은 1년만 둘 수 있고요. 바로 상환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별로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다른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5년 고정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3. 그러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3.88이에요. 기준금리가 여기에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현재 뭐 4% 초반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집단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러니까 뭐 4.1%가 나갈 때도 있고 뭐 4.08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이 끝나고 7월 초쯤에 이제 아마 본부에서 그 감정가라든가 금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게 진짜 4% 초반이 될지 그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 기준금리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한 3.7%대에서 한 3.9%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때 실행할 때 7월 말이나 8월 달에 본인이 이제 실행할 때 그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되기 때문에 적용금리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 한 4%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아마 변동금리는 아마 고정보다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거의 취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대부분은 요즘 집이 매매가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입주 기간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일반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든 1.2%든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집단대 같은 경우 모든 은행들이 대출 원금, 최초 대출 원금 예를 들어서 1억 원 대출 받으면 30% 범위 내에서는 상환을 하셔도 중도 상환 수수가 발생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매년 최초 원금. 그러니까
대출 1로부터 1년 동안 3천만 원을 갚으셔도 수수료가 없고, 갚고 나면 나머지 7천만 원이 남는데 1년 후에 7천만 원에 대한 30%가 아니라 최초 대출 받았을 때 그 1억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 또 3천만 원을 갚으셔도 중도상환수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갚게 되면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1% 내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대출 기간은 40년인데 3년이 초과가 되면은 중도상환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하셔 갖고 전세를 일단은 입주 기간 안에는 대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받았다가 나중에 상환할 때 그 집이 나가거나 이럴 경우 그 전세가 나가거나 이럴 때 이제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인지대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뭐 한 15만 원 정도, 1억 초과일 경우는 15만 원이고요. 그거는 은행과 각 그 고객님하고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7만 5천 원이 부담이 되고 나머지 채권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이요. 특례 보금자리하고 이제 은행 상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DTI 배제고 DSR이 70, 40 이렇게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는 DTI가 60이에요. 그리고 DSR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만일에 그 부채가 많거나 DSR에 걸리시는 분들은 DTI 60으로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물론 금리 같은 경우는 뭐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4.4%에서 3.3%대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대금리를 적용을 많이 받으면 4% 초반이나 3% 후반대라도 가능하긴 하고요. 은행 상품보다는 금리는 좀 높아도 이런 여기에 이제 적합한 그 고객분들은 그 입주 전에 미리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온라인으로 본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등록하셔가지고 일단 서류도 업로드 가능하니까 뭐 소득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업로드하고 확약서를 받으면 나중에 미비 서류를 가지고 그때도 이제 서류가 미비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 해당 은행 지점으로 가셔서 미비 서류 보완을 하시고 서류 접수를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홈펀싱 사업부 그 입주 담당 파트를 맡고 있는 김도야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다시 한번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 한샘에서 제안하는 판시티자의 홈스타일링 그리고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홈스타일링이란 일반적인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에 가구나 패브릭, 조명, 소품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컨셉에 맞게 집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구가 전체 비중에 있어서 7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패브릭이나 조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보통 이제 화이트 톤의 집에 화이트 계열의 가구가 아이보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주백색 조명이라든가 컬러풀한 포인트 러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홈스타일링을 한다면 그 입주인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혹은 SNS에서 보던 모습처럼 예쁘게 집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사전에 입주 전에는 그 왼쪽에 있는 모습에서 가구가 채워졌을 때 저희가 3D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사실 한샘 디자인 파크에 오시면은 그 동호수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홈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컬러가 총 한 3가지 정도 선에서 그 이상이 되면은 좀 과하고요. 보통 이제 배경이 되는 보통 그 벽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봤을 때 70대 25대 5 요 정도 비율로 좀 컨셉에 맞춰 가지고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주요 색은 보통 이제 가구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색은 포인트, 뭐 조명이라든가 러그, 쿠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데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배경 70, 주요 25, 강조 5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이상적인 인테리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일단 홈스타일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같은 공간에 가구를 일치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SNS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그 데코가 된 집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가구를 꼭 한 셈이 아니더라도 여러 회사에서 따로따로 뭐 같은 컬러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한 자리에 넣으시다 보면 좀 이질감이 들기도 합니다. 꼭 화이트라고 하더라도 다 동일한 화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공간의 가구를 하나의 브랜드나 그런 걸 통해서 일치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조명 선택하고 배치는 더 꼼꼼하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평면도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고민을 하시고 그 인테리어 가구를 채워 넣으시는 거랑 그냥 무작정 보시면서 채워 넣으시는 거랑은 굉장히 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뭐 판텔라 조명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다 수입 조명, 북유럽 수입 조명들인데 그 조명 하나가 전체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가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이전에 저런 그 데코라든가 소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다음 넘겨주시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 기법 중에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과하게 가구를 채워 넣거나 혹은 내가 입주를 하게 됐을 때 모든 방에 가구를 다 채워서 넣어버리시게 되면 나중에 좀 답답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정도의 여유 그리고 여백을 좀 남겨두시는 것이 개방감이라든가 포인트 홈 스타일링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사용하시는 것이 집안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패브릭 같은 경우에 홈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고요. 좋아하는 컬러로 입체감 있는 홈스타일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가구는 무난한 컬러,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브릭 제품에는 좀 포인트 컬러라든가 컬러감을 더해가지고 생동감이나 입체감을 넣으시는 게 좋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22년도나 23년도 뭐 밀라노 페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도 보통 이제 요즘에 오렌지나 레드 포인트, 그다음에 파스텔 컬러 유형들의 어떤 낮은 섀도우의 색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그 억눌려 있었던 분노가 컬러로 많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쇼룸 형태가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라든가 패브릭 사용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진한 원색은 포인트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집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드는 컬러나 이런 것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 디자인의 가구나 이런 게 뭐 한두 개 정도만 포인트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포인트 컬러에 따라서 가구에 따라서 같이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포인트 가구가 주요색,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색 혹은 강조색이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쇼룸을 직접 뭐 매장을 가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가구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꼭 그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접근이 되게 쉽잖아요. 꼭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고,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나 이런 방향성을 미리 저장해 두시면 아마 내가 가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좀 중요 사항인데 입주하시기 이전에 한 6가지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공간별, 그러니까 지금 12개의 타입이 있는데 정확한 치수를 조금 확인하고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고요. 사전 점검일이라든가 이럴 때 실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수로 알아놓고 있어야 나중에 배치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평면도 사이즈에는 걸레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구 배치하시다 보면은 창문을 그냥 가려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꼭 창 쪽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나 커튼 자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지 너무 빼곡하게 가구를 채워 넣게 되면 나중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하는 데 좀 지장이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타입을 보니까 대부분 다 3베이 혹은 4베이로 되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침실, 뭐 안방을 제외하고 2, 3 도어 쪽 벽면 온도 조절 스위치 고려하기, 보통 방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스위치, 왼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평면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가구를 채워 넣거나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 쪽에 들어가 있는 문 옆에 있는 스위치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콘센트 위치는 사전 점검일이나 이럴 때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구를 넣거나 뭐 가전을 넣게 됐을 때 콘센트 위치가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이거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콘센트 위치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이제 식탁을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실하고 주방하고 공간이 되게 복합적으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뭐 거실하고 주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개념이 좀 사라졌어요. 최근에 거실에다가 무조건 소파나 뭐 거실장이나 이런 거 두지 않고 다이닝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책상 겸 뭐 소파랑 같이 이렇게 두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탁 배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실 때는 냉장고 장까지 좀 여유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식탁을 요즘에는 뭐 식탁을 크게 놓고 싶어 하시는 니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보통 집마다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천고 높이가 각각 다 다릅니다, 집마다. 그래서 붙박이장 설계 시에는 스프링클러 위치도 화재 경보기나 이런 것들도 집마다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중에 내 집을 확인하실 때는 스프링클러 위치라든가 화재 경보기 이런 것들도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도면을 다 가져오긴 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전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5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3베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특징은 다른 도면하고 다르게 안방이 작습니다. 이 얘기는 안방에 장이랑 침대를 같이 두실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면 일반 장은 안 들어가요. 무조건 슬라이딩 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대 끝쪽, 보통 이제 매트리스가 전 세계 공용으로 1500에 2m예요. 이거는 뭐 한샘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매트리스는 퀸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2m 10에서 2m 20까지가 사이즈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세로 사이즈가 안방 같은 경우는 3m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설치했을 때 문을 침대 프레임하고 닫기 때문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장으로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게 다 저희가 그 한샘에서 만든 3D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있는 가구들을 렌더링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께서 나중에 뭐 가까운 디자인 파크에 가셔가지고 제품을 고르시고 실제 내 도면에 저런 것들을 넣어 보시고 사전에 가구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혹은 어떤 그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 방금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공간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장을 안 하시거나 혹은 슬라이딩 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뭐 자녀방 배치를 해본 건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5구 B타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안방이 아까처럼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5구 B부터 마지막에 84까지는 뭐 포베이로 되어 있는 구조는 일반 장도 그냥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게 여유가 있거나 하는 공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거실 공간이 좀 넓고요. 보통 3베이의 장점은 방이 4베이에 비해서 방이 좀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 포베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만 방이 좀 사이즈가 작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 오른쪽은 저희가 슬라이딩 장으로 그 매치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좀 화이트 계열의 인테리어를 했는데 23년도에 보통 이제 가장 조금 인테리어적으로 밀라노 페어에서 나왔던 것 중에 원포인트 마이크로 럭셔리라 그래서 하나의 고급 포인트 조명이라든가 보통 이제 북유럽의 루이스 폴센이라든가 PH5 판텔라 이런 모델 조명들이 요즘에 인테리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런 식으로 저 지금 커튼 앞쪽에 있는 조명이나 저런 것들이 보통 이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인터넷에 카피 조명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카피한다고 했을 때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디자이너가 만든 가격이 전부기 때문에 사실 카피한 조명을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카피 조명이나 뭐 카피한 패브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데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다음으로도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73세대에 있는 5구 C타입 같은 경우는 B타입이랑 비슷하기는 한데요. 여기도 안방에 장을 슬라이딩 장으로 꼭 설치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느낌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방 같은 경우에 저기에다가 그 욕실 옆에 저기가 보통 1,500에서 2m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장자리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에다가 꼭 장을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만약에 침대를 두신다고 하면 침대 헤드면이 1,500에서 2m, 총 3m 50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가 어쨌든 다 들어가면은 조금 답답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납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은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D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아까 도면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쭉 넘겨주세요. 네, 식탁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네, 그 보통 이제 요즘에 예전에 4인용 식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1m 20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자 4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최근에 4인용 식탁이라고 어디 가서든 보신다고 하면 1m 20은 거의 없고요. 보통 1m 40에서
와이드 사이즈라고 해서 1600 사이즈까지 보통 나오는데 보통 8인용 식탁, 6인용 식탁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6인 이상까지는 지금 여기 전 타입에 있어서 84 타입 제외하고는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적정한 사이즈는 1200에서 1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전에 잠깐만 보시면 그냥 자녀방 배치 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통 그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방을 만들어 주시게 아마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상이랑 책상이 포함되는 저 형태가 보통 2m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아파트 천고 높이가 2,400 가까이 나와요. 이거는 거의 다 동일하고 보통 가장 조금 큰 아파트들 천고 높이가 보통 한 2m 5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하면 2m 40 정도 전후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높게 올라오면 좀 답답한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수납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책상을 방문해서 등지지 않게끔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문 쪽에다 책상을 두는 게 더 일반적이고 아이가 그 방문 쪽에서 등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자녀방 배치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보통 수납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드레스룸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붙박이 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적은 공간에 최대한 저런 코너장을 활용해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위아래로 그냥 걸 수 있는 옷만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옷장이나 붙박이장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부분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창문 쪽을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룸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형태도 만들 수가 있기는 하고요. 보통 이제 뒤에는 블라인드라든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11자로 배치를 하거나 혹은 한쪽은 드레스룸을 두고 한쪽은 저렇게 붙박이장을 둬가지고 숨김 수납은 어느 정도 하면서 계절 옷을 맞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장에서 실물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내가 수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수납을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이제 74 타입인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3베이고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네, 아까 이제 슬라이딩 장이냐 일반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이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슬라이딩 장으로 할 수 있고 일부는 저렇게 옷장으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들이 있어요. 타사에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침대 끝쪽 부분은 슬라이딩 장을 하시고 그 옆 부분에다가 서랍장이나 저렇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도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그 최근에 주거 공간이 뭐 멀티플렉스, 뭐 페테리아, 플랜테리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이나 동물, 그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이 전체적으로 뭐 카페테리아 같은 느낌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홈짐 형태, 홈 오피스 이런 경우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5년 전에 원쓰리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5, 6년 전에 2023년도 밀라노 페어 때부터 최근에 다시 좀 기존의 그냥 4인용 일자 형태 혹은 코너 형태 소파들을 뒀더라고 하면 최근에는 저렇게 포인트 컬러로 원쓰리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구 업체들을 돌아다녀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계속 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7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안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74 C타입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인테리어 꼭 그 가구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웰즈 코팅이라든가 금속 마감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최근에 주거 트렌드에서 많이 나타나게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근에 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84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A랑 E랑 묶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3베이고요. 4베이에 비해서는 방이 전반적으로 조금 넓게 빠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큽니다. 아까 그 74나 55 타입보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84BD 타입인데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끝까지 조금 넘겨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도면은 거기까지 하고 그 프로모션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목서지쟁이에서 저희가 입주 할인이라든가 뭐 그 공동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샘 어디 디자인 파크를 가시더라도 편안하게 쇼룸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판시티 자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격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 상이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500만 원 이상 시 7% 할인은 회사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5월 달까지만 유효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500 이상 시 동일하게 5%로 적용이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가전도 많이 고려를 하실 텐데요. 저희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롯데 하이마트 이런 쪽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13일, 14일에서 이제 박람회 입주 계약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태를 보고 있고 다음 넘겨주시면 그 박람회하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동일한 그냥 견적 형태로 그 가격 차이가 뭐 한 250만 원 정도, 이게 1000만 원대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형태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그 입주 지정 매장으로 목동 직매장이 사실 서울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데 최근에 이제 지하에다가 아울렛이나 뭐 그다음에 수입 상품들 포함해가지고 입주 이벤트나 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다 보시고 싶으시면은 목동 직매장으로 오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거는 마포 매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쇼룸은 전체적으로 좀 작은 부분이 있으나 가까운 거기가 가까운 그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스타필드에도 고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장 자체는 고양이 가장 작고요. 그 마포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고 규모 자체는 목동이 가장 크고 그래서 편하신 때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Q&A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저희 마지막에 이제 사전 점검 이거 하고 나서 Q&A 아까 대출부터 해가지고 쭉 Q&A를 받을 거거든요. 그때 가감없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점검 대행업체 우리홈 대표 구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신데 제 얼굴 보고 조금 집중해 주시면 아이고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먼저 대출도 설명을 들으셨고 인테리어도 설명을 들으셨는데 금리 낮게 대출 받으시고 이쁜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이사 들어왔는데 하자가 많으면 그거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은 없습니다. 입주 전과 입주 후의 문제들이 어떻게 틀려지냐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전 점검이 6월 아마 초에 있으실 거고요. 사전 점검 방문 행사가 지나면 준공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에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대략 한 2달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시행사는 다음으로요.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 각각의 입주 주민들은 청소, 이사, 인테리어 이런 거를 준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다음이요. 하자 보수에 대한 집중 기간이 시공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를 다 받으셔야 돼요. 왜 받으셔야 되냐면 다음이요. 우선 여러분이 입주하시기 전에 하자를 발견을 하게 되면 과실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다음이요. 100% 당연히 시공사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이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 다음이요. 근데 입주 이후가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역할 좀 분담이 생겨요. 누가 뭐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런 거에 대한 판정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그 하자에 대한 책임. 다음이요. 입주 전 당연히 시공사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입주하기 전에 보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를 하게 되시면 그 다음이요. 나와 시간을 약속을 별도로 잡아야 돼요. 물론 어느 시공사마다 하자를 안 봐주진 않지만 입주 이후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하기 전에는 나하고 시간이 상관이 없잖아요. 내 집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입주 이후에는 나하고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내 집이니까. 몇 시에 갈게요. 열어주세요. 뭐 오후 12시에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시간에 정확히 작업자가 오냐? 안 와요.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자보수의 책임은 당연히 직접 시공한 작업자가 공사를 하게 돼요. 준공 전에는. 근데 준공 이후에는 다음이요. 별도의 작업자가 하자보수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기능공이라고 하는데 페인트도 칠하고 실리콘도 쏘고 도배도 하고 가구도 손보고 이렇게 개별적인 업체들이 들어와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지정한 다기능공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의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결국은 입주자들이 포기를 해요.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다음이요.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검단 그 자이에서 아파트 붕괴된 거 뉴스 들으셨어요? 거기를 제가 갔다 왔는데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자이 아파트는 전수조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입주 이후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사전점검 일정을 다들 뭐 처음이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사전점검 일정 다 통보 받으셨죠? 며칠 날 하겠으니 며칠 날 오세요라고 일정 통보 받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이요. 사전점검 방문 예약을 다 하셨나요? 아직 못 하셨어요? 시공사에다가 며칠 날 방문을 하겠다라고 아마 예약을 하실 겁니다. 그게 보통 뭐 전화상이나 어플상으로 등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이요. 사전점검 행사 당일날 요게 다들 경험이 없으시니까 다음이요. 행사 당일날 다음이요. 아파트 도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 계약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입시를 시공사에 어느 안내하시는 분과 같이 입수를 하시고 세대 점검을 하는데 뭐 셀프로 하실 수도 있고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셀프 점검을 하시면 대부분 온 가족이 각자 역할을 해서 여기 방도 보고 저기 방도 보고 종일 점검을 하시는데 대부분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점검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세대에 내가 셀프 점검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집에 하자가 어떤 게 있다라고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점검 대행을 하시면 직접 프린팅을 현장에서 해드립니다. 다음이요.
요것도 어플 접수를 우리 집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걸 어플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셀프로 하시면 한 4-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업체 대행을 하시면 요것도 다 등록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이요. 사전점검 당일날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인데 대부분 뭐 인터넷 찾아보셨거나 뭐 다 아실 내용인데 신분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약자 당사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우리 집을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핸드폰 다 준비하시는데 충전기 하나 정도 더 준비하시면 콘센트 꽂아보면서 전기 유무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 하나 준비하시면 여러분 뭐 모바일 게임 하시면은 아이템 하나 장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하자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일반적인 평면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관부터 입장을 시작하시는데 사전점검 당일날 셀프로 하실 때 가족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보시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을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꼼꼼한 성격의 아내분이 하시거나 그래도 건축 용어 하나라도 아는 남편분이 하시거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편안하게 우리 집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또 도실 때는 어떻게 도냐면 다음이요. 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시면 어쨌든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돌다 보면 다시 야구 게임처럼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벽을 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요거는 사진을 찍어 두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의 모든 집약본입니다. 네. 어느 공간에 들어가시든 처음에 현관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기타 순서대로 보시면 일단 내가 능력이 되는 것만큼의 놓치지 않고 하자를 발견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느 실에 들어가든 왼쪽의 순서대로 도시면 돼요.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기타. 벽을 점검을 할 때는 이런 걸 점검을 하시고요. 창문을 점검을 하실 땐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실에 들어가시든 요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켜놓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현관을 일반 분들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댁에 들어갈 때 현관을 통과해야 여러분 댁에 들어가듯이 모든 작업자들도 다 현관을 통과하세요. 작업자가 들어가면 장비도 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공구도 들고 가다 보면은 찍히거나 긁히는 자국들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현관입니다. 그래서 현관을 조금 주의 깊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이요. 대략 한 5초 정도 단위로 5초에서 10초 정도 단위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현관의 요 현관 문이 방문 목문하고 틀린 방화문이에요. 그죠? 유사시에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를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으면 화재 시에 연기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방화문을 위나 아래를 좀 흔들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작업자들이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좀 긁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방화문틀 하부 쪽이에요. 문틀 아래쪽. 이게 장비들 들어오다 보면은 긁히거나 찍힌 자국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입니다. 네. 또 하자 중에서 일반인 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고 저게 하자인지 아닌지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작업자들이 너무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자인지 몰라요. 지금 보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저렇게 공간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저건 원래 저런 공간이구나라고 아세요. 건축에서 모든 공간은 다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다른 재질끼리 만나는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저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실리콘으로라도 채워줘야 됩니다. 가장 흔한 부분이 저 신발을 넣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문틀 하부 쪽, 예, 가구 하부 쪽에 공간들이 있으면 안쪽에 시멘트 분진들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나와요. 네, 저 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신발장에 잔 먼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실리콘도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네, 요게 동그라미 쳐지는 게 피스 커버 뭐 가구 스티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새 집에 들어가시는 첫 번째 요령이에요. 가구 하시는 분들이 컬러별로 피스 커버라는 제품을 갖고 다니는데요. 요게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그 다음이요. 네, 요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요걸 컬러별로 가구 AS 하시는 분한테 좀 얻어두시면 내가 살림을 살다 보면은 가구 모서리 같은 좀 찍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요 스티커를 얻어두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걸 좀 많이 얻어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붙이는 공간들이 이렇게 피스 자국이 나는 공간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붙여줄 수가 있고요. 네. 모든 가구문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 열어보고 닫아보고 닫힌 상태 수평 수직 확인하시고요. 저 위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템 사다리나 접이식 의자를 준비하셔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뭐 침실, 욕실을 포함한 각종 실에서 발생되는 하자입니다. 제가 어느 실에 들어가든 제일 처음에 뭘 보라 그랬죠? 출입문. 네, 출입문.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출입문을 보시면 이 출입문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각 방의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등등등등등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유격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목문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부 쪽에 이렇게 좀 단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셔야 잘 보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단차가 있는 것들, 이렇게 찍힌 것들도 사실은 시력이 뭐 1.5 이상, 키가 190 이상 돼야 잘 보여요.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방에 창문이 있는데요. 특히나 거실 창은 제일 크죠, 우리 집에서. 만약에 거실 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떼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거실 창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창의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레이저 레벨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앞뒤 창을 겹쳐 봤을 때 수직이 안 맞으면 앞창이든 뒤창이든 어느 한쪽이 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겹쳐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렇게 겹쳐 보시면 이제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배 이게 벽 창문 아래쪽에 보시면 그 다음이요. 도배에 문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시면 도배가 이렇게 창틀에 잘 안 붙어 있죠. 그 다음이요. 특히나 도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공간이 이 커튼박스 공간이에요. 커튼박스가 아무래도 좀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사가 하기가 좀 힘든데요. 커튼박스 주의하세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다리 딛고 올라가서 지금 보이는 면만 보고 아무 문제 없네라고 내려오세요. 근데 요 면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요. 뒤로 돌아서 보시면 지금도 잘 안 보이죠? 요게 사다리 딛기 전의 시선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다리 딛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보여요. 커튼 박스는 창문 쪽이 아니라 방문 쪽을 보셔야 됩니다. 방 쪽을.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보셨을 때 창문만 열고 닫고 확인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 시야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외부 쪽을 확인해서 이렇게 균열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이요. 이렇게 페인트가 아예 안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시면 안 칠해져요. 이것도 우리 집만 안 칠해져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방에 이렇게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는데 이게 입주하시고 청소하시다 보면 작업자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주하시고 나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돼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입주하시면서 고객님이 하셨을 거예요라고 떠넘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 대행을 하면 이 점검을 다 해드리는데 이거 방 전체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니려면 쭈그리 앉아가지고 하면 되게 힘드세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하나 찾아내가지고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넌 이것만 찾아.
엄청 잘 찾아요. 예, 애들이 쉼없이 찾습니다. 하나당 100원씩만 주면 엄청 잘 찾습니다. 요거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바닥을 두들겨 보시는데 이런 모서리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바닥을 두들겨 보셨을 때 한쪽과 다른 한쪽에 소리가 틀리게 나면 둘 중에 하나는 하자예요. 예, 뭐 대부분 저희가 텅텅텅 비어 있는 소리다라고 비교를 해드리는데 직접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방바닥을 두들기기 전에 바닥과 벽하고 만나는 저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실리콘을 처리를 해요. 마감을. 근데 이렇게 실리콘이 터져 있는 공간이 나오면 반드시 바닥을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실리콘을 잘못 쏜 게 아니고 바닥이나 벽이 밀리거나 내려앉아서 변형이 생겨가지고 발생되는 하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대략 한 30에서 50cm 반경 정도는 두들겨 보고 그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곳을 두들겨 봤을 때 소리가 같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하자입니다. 이렇게 식탁, 주방 쪽은 가구가 많아서 하자가 개수로만 따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주방을 들어가시면 일단 모든 문은 다 열어보세요. 왜냐하면 안에 뭐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문이 잘 열리거나 닫히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공간에 제가 모든 공간은 무조건 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런 공간도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최소한 실리콘이라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거 공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지금 상판, 뭐 아일랜드식 상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상판을 이렇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들리는지 모르는데 상판을 들어보시면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요 상판도 한번 이렇게 힘줘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네, 제가 설명회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왼쪽에 멀리서 찍은 사진 보시면 싱크대 쪽에 이렇게 여성 그 주부분들 뭐 세제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양념통 올려놓는 짧은 선반 있죠. 그 선반 밑에를 찍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이요. 예, 이렇게 밑에를 찍었는데 이게 설거지를 하면서 물을 쓰다 보면 요 밑으로 물이 굉장히 미세하게 넘어가요. 제가 한 3년차, 4년차 된 아파트 소송 때문에 하자 조사를 들어가면 저 싱크대 안쪽이 썩어 있는데 물 샌 흔적도 하나도 없고, 근데 가구가 썩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이 이거이지 않을까 해서 이쪽 밑에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나온다면 실리콘을 싸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네, 가구 모든 문은 열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툭 던져서 닫혀 있는 상태가 수평 수직이 안 맞으면 하자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하자인데요. 그 다음이요. 뭐 인분도 나오고 뭐 각종 쓰레기가 나온다는 요 문제에 화장실 천장 점검구를 여실 때는 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구를 열으셔야 돼요. 예, 물이 자주 쏟아집니다. 이 점검구를 여신 다음에 이 점검구 안에 다음이요. 예, 점검구 안에 각종 배관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전 점검할 때 우리 집에 누수가 됐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윗집에서 물을 써야 우리 집에 누수가 될 거 아니에요. 누수가 되는 집에 내가 입주를 하더라도 윗집에서 물을 쓰지 않으면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점검구를 열고 나서 천장에 보이는 각종 배관에 물이 흘렀다가 마른 자국 있죠. 그거를 상상하셔가지고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 천장 배관에 물이 흘렀다가 마른 자국이 보인다.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 뭐 청소나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집을 또 방문할 때 그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보셔야 되는 공간인데 특히나 그 화장실 문틀 하부 쪽은 그 다음이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 틈으로 습기가 계속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터져요. 오래되다 보면 아마도
조금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집에 있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사전 점검 설명회를 할 때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욕실 거울장인데요. 유리다 보니까 열고 닫을 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충 작용을 하는 스무버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이 쾅쾅 열고 닫을 때 저게 깨져서 쏟아지면 얼굴로 쏟아져요. 어른들은 배 정도에 쏟아지는데 애들은 얼굴로 쏟아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게 스무버 기능이 뭐냐면 닫았을 때 쾅 닫히지 않고 마지막에 싹 잡아주는 느낌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똑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변기 고정 불량인 세대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양변기 고정 불량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손으로 잡고 흔들기는 조금 들어오니까 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툭툭 쳐보는데 그렇게 잡고 다 안 흔들려요. 발을 지금 빨갛게 보이는 공간에 발을 이쪽으로 밀어서 옆으로 제껴야 돼요. 네. 세게 제껴서 세게 힘을 줘서 양변기가 제껴지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러면 세게 힘을 줘도 양변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있는 힘껏 힘을 줘도 안 흔들려야 돼요. 네. 흔들리면 하자입니다. 그 사이로 다음이요. 이렇게 제껴져요. 이렇게 제껴지게 되면 이 사이로 냄새도 올라올 거고 심하면 뭐 오물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로도 점검을 하고 직접 물도 뿌려보는데 여러분도 바가지나 뭐 물통 하나 갖고 가셔가지고 직접 물을 뿌려보시면 일반인 분들이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리터 생수통 있죠. 거기다가 커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조금 진하게 색깔이 보이게끔 만들어서 뿌려보시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보시면 물 고이는 거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여러분이 점검하는 그 시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타일이 아직 양생도 안 됐고 건물이 유동이 있다 보면은 오늘날 점검을 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6개월 이상은 타일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쏟아져요. 근데 바닥 타일은 쏟아지지를 못하니까 얘가 살짝 들어 올리면 그 공간에서 물이 고입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조금 두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요 한 장으로 또 요약을 해드리면 사전 점검이 꼭 사전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뭐든지 다 사전 점검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준비물은 사다리, 신분증, 어떻게 누가 둘 것인지 동선을 정하고 오늘 공간에 들어가시던 출입문, 천정, 벽, 바닥, 창문, 가구 순서대로 두시고요. 또 중요한 게 사진을 찍어 두시는데 가까이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 두시는데 하자만 찍으시면 나중에 2개월, 3개월 뒤에 그거 찾아갈 때 못 찾아가요. 그래서 하자도 가까이서 찍어 두시고 2개월, 3개월 뒤에 내가 사진 한 장만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끔 사진 한 장 더 저기 좀 멀리서 찍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에 내 집에 대한 하자를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우리 집의 AS를 봅니다. 그 용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전문 용어 절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아마 인터넷 보시고 저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건축 용어를 공부하시는데 공부하실 필요 없고 어느 시공사가 됐든 일반인들이 내 집을 점검을 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써낸다고 생각을 하고 하자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적어낼 때 우리 집에 하자 접수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적어내는 그 하자 접수 용지가 작업자들한테 작업 지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에 예를 들면 안방에 도배가 이상해요. 못 찾아가요. 안방 출입 후 우측 하부 상부 뭐 천장 등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위치를 써주셔야 작업자가 그걸 들고 거기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도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마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작업자가 가서 보고 이게 문제구나 라고 해서 고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위치를 못 찾아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반 이상이에요. 위치를 정확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셀프 점검과 점검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냥 뭐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점검 대행을 하면 60에서 한 80개 정도가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게 하자가 아닌 것들을 점검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들만 정확히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보수율도 한 70% 정도가 올라갑니다. 네, 셀프 점검을 하셨을 때는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발견을 하세요. 그것도 하자가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보수 완료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셀프 점검과 점검 대행을 하신 분의 차이, 요 차이는 여러분이 입주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이요. 네. 점검 대행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장비 점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저 레벨기, 요 4D 레벨기를 사용하는 업체도 점검 대행 업체 중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셔도 수평수직이 한눈에 보이시죠? 네, 어느 공간에 가지고 가도 모든 벽체, 바닥, 가구, 뭐 문틀, 창틀, 수평수직을 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뒤쪽에 보이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화면이고 열화상 카메라 화면인데요. 난방 배관이나 벽 단열을 이렇게 장비 점검으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게 어떤 공간에서 발생을 하냐면,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게 오른쪽이 열화상 카메라로 점검한 화면입니다. 이게 왼쪽이 지금 거실 부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갛게 들어와 있는 게 난방 배관이 들어와 있고 이쪽도 난방 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왼쪽은 공간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왼쪽에 안방 화장실이 있어요. 오른쪽이 지금 파우더룸 가구고요. 이걸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난방 배관이 안 보여요. 요거는 제가 점검을 해서 기억이 나는데 요게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 하필 또 입주자 입회업 회장님 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게 난방 배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철에 그 냉기들이 보일러를 가동을 하게 되면 전부 드레스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레스룸이 더 습해지죠. 그럼 그쪽에 곰팡이가 배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네. 요거 이제 주방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싱크대 앞에 다리를 딱 벌려서 설거지를 하면 왼쪽은 따뜻하고 오른쪽은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한 줄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난방 배관이.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벽 단열. 이렇게 지금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단열재가 조금 구멍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단손된 부분입니다. 벽 모서리, 뭐 창문 옆에 벽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도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이요. 이거를 이렇게 벽을 뜯어보면 이런 화면 때문에 파랗게 보여요. 스티로폴이 단손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장비 점검을 저희가 직접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이요. 사전 점검 대행은 어떻게 되냐면 육안 점검 전문가가 직접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여러분과 시공사가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특허를 낸 이 스티커를 각자 붙여드리고요. 하나씩. 그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점검 기록 매니저가 일일이 사진을 찍고 하자별로 다 기록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현장에서 바로 제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비 전문가가 별도로 아까 보여드렸던 열화상 카메라, 레이저 레벨기 등을 점검을 해 드립니다. 네. 사전 점검 기간 동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검이 끝나면 저희 자체 개발한 어플로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 보고서만 보셔도 우리 집에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요거는 패스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세대가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아서 여러분 아파트의 사전 점검 대행을 사전 점검 기간 동안에 저희도 이렇게 맥시멈 예약하셔서 그렇게 많은 세대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나가시다 보면 정면에 사전 점검 대행 신청하실 수 있는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한 20세대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전 점검 대행 신청하실 분은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우선 저희 사전 점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Q&A 시간을 가질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단 저한테 궁금하신 거 먼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점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갈게요. 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전 점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 3일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하루만 할 수 있는 건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공사하고 예약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사전 점검 대행을 하실 거면 사전 점검 대행은 어느 회사나 똑같습니다. 2시간 단위로 하루에 한 팀이 가서 3집만 점검을 해요. 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시, 12시, 2시 2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기준으로 시공사하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열화상 카메라로 했을 때요. 저희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일러를 뭘 켜놓던가 아니면 밖에랑 어떻게 온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사전 점검 때 아파트 건설사마다 현장마다 보일러 가동을 시켜주는 현장이 있고 안 시켜주는 현장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어떻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벽 단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거꾸로 밖에 뜨거운 온도가 전달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닥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보일러가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들어오기만 하면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가 틀어볼 수는 없는 거죠. 건설사에서 사전 점검 당일날 전체 가동을 안 시켜주면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실까요? 네. 사전 점검 예약을 하면 날짜 3일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날짜를 분산시킨 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는 사전 점검은 항상 주말에 껴서 했었는데 언제든지 뭐 3일이면 3일 내내 와도 됐는데 단지 그냥 시공사에서 좀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날짜를 좀 지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입주자분들은 편하게 3일 내내 오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조금은 이제 시공사하고 먼저 한 약속이 있으니 그 시간대하고 저희하고 조율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시간을 맞춰드리는데 아마 토, 일, 월 맞죠? 토, 일, 월 3일 맞으신가요? 네, 토, 일, 월 3일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거의 아마 예약이 95% 이상 저희가 예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예약을 하시면 월요일 정도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아까 주방 천정을 보시는데 다른 그 점검구가 있을 경우 천정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방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 데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점검구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천장을 뜯을 수는 저희가 없어서요. 네. 하나 또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하셔서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이나 이런 걸로 미리 신청하신 세대가 있으세요. 덥다고 6월달 한참 더우실 거예요. 그때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안 돼요. 시공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어컨 가동하셔가지고 덥다고 가동하셔가지고 물이 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아까 뭐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대출이나 이렇게 홈 스타일링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저희 붙박이장 설치할 곳이 외벽인데요. 설치해도 되나요? 붙박이장이요. 붙박이장의 외벽이어도 설치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붙박이장을 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이 벽에서 좀 떼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고, 보통 이제 붙박이장 설치 시에 곰팡이 끼거나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반지하라든가 지금 아파트 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나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세 대출하고 신용 대출을 이제 갚고 나서 그날 그대로 바로 집단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그날? 심사가 들어갈 때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삭제를 하고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상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세 당일날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취득세 감면이라고 아까 근데 거기서 그 실거주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공동명의의 경우에 두 명이 다 전입신고 세대주 한 번만 하셔도 됐습니다. 등본상 한 번만 전입신고를 하셔도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가족은 나중에 등록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 가족들은 나중에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 혹시 등기 대행을 하시면 전세대 다 취합을 한 다음에 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접수되는 순서대로 뭐 이렇게 하나요? 지금 등기 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보는 6개월, 1년 정도 보는데 등기 들어갈 입장에서는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시점에서 등기소랑 조율을 해서 하루에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등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묶어서 전체 다 취합하신 다음에 하신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는 이제 조합이다 보니까 준공 이후 보존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등기 시점에서 입주민들분한테 다 안내를 하실 겁니다. 과거에 찌셨던 이제 인감이든 등본이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서류를 취합받아서 일괄 처리해서 등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입주 기간 2달인데 그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등기 권리증 나오는 시점은 입주하시고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이후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대출문인데요. 여기 우대금리에서 다자녀 있는데 그 6억 원 이하라는 거는 분양 가격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공사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볼 수도 있고요. 자체 그러니까 은행 감정이 아니 감정가가 아니라 자체 그 공사에서 감정을 볼 수도 있고요. 분양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아마 그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보다는 아마 분양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그 우대금리가 저는 예. 그 특례 이거 말하는 거 아니고 은행 거 말씀. 은행은 그 저기 우대금리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옆에 특례만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무법인한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집단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 나중에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홈페이지에 카페에 좀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에 대해서 운영위 쪽에 좀 여쭤보면은 지금 오늘 이후로 향후 입주 시까지 일정을 대략 알고 계시는 만큼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중도금 납부 안내라든가 사전 점검 지금 우편물 발송 그런 부분 또 나중에 지금까지 그런 정보들이 카페에 실질적으로 인앱에서 올려진 정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이제 뭐 발생할 건데 좀 카페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좀 개인들이 받더라도 운영 차원에서 좀 카페에 올려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다른 분도 여쭈었지만은 사전 점검 시에 난방의 배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틀어지지 않으면은 점검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도 운영위에서 사전에 좀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우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은 뭐 2차 박람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 점검이 있고요. 그러니까 2차 박람회 이전에 사전 점검이 있고요. 그 날짜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고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간은 아마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우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GS에서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될 거예요. 각 세대마다 그거 보시고 예약하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 오실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게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일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 협의 중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3월 달에 작년 3월에 저희 옆에 있는 증산 2구역이죠. 센트럴 자이가 입주할 때 그때 보일러를 안 켜줬어요. 안 켜줬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 점검을 다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합에서 조금 더 좀 유동성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도시가스 배관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언제쯤 연결이 되는지 물론 뭐 세대별로는 다 연결이 돼도 기존 메인에서 이제 열어주는 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합이랑 얘기를 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점검 이전에 제가 한번 공지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저희 운영위에 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뭐 기존에 뭐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운영위원회 질문 있는데요. 그 세대별 창고 그것 좀 어떻게 가능한지. 이 세대별 창고가 사실 되게 저희한테 이슈잖아요. 저희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세대별 창고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조합하고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분들도 조금 반대가 많았고 저희도 반대가 좀 있었어요. 세대별 창고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은 진행이 어렵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타 단지 예를 들면 세대 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따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꾸려지고 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할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쓰시는 분과 안 쓰시는 분의 관리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부과를 할 거냐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부과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세대 창고라는 게 그냥 지하에만 갖다 놓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습기도 조절해야 되고 난방이 있으면 난방도 해야 되고 조명도 쏴줘야 되고 배수도 해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손에 대해서도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분실 우려도 있고 그거에 따른 뭐 CCTV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비용적으로 관리비가 상승이 되면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그때 이제 입대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사전 점검 기간 때는 난방이랑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하게 된 후에
이제 난방이랑 에어컨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자로 해가지고 그쪽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아까 올라올 때 이제 수색역에서 이제 시장길로 올라왔는데 백구동하고 백십동 사이는 이제 그 담이 높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단차가 있는 데는 이렇게 1층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따로 마련해 줄 수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고, 이게 어르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노약자들을 위한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휠체어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애 공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희 지금 요 앞길에 보시면은 2블럭하고 3블럭 사이에 은평 터널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높은 거의 3m 가까이 되는 담벼락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도로가 될 거예요. 그 위쪽으로가. 지금 여기를 싹 다 메워가지고 도로화 시킬 거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높이 보이는데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완만한 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여기 지금 7구역과 6구역 사이 길, 그다음에 13구역으로 넘어가는 수색초등학교 뒷길 후문 쪽으로 쭉 연결이 다 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색 가장 큰 이제 대로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쪽 도로는 그렇고 저희 단지 쪽으로는 낮아요. 낮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길하고 같이 경사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저희 단지는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고, 그리고 저희 백구동, 백십동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문주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그쪽으로는 뭐 경사가 다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단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움직이시기에 그렇게 크게 나쁜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들려가지고.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이 같은 경우는 하자를 1년까지 계속 현장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입주를 하고 나면은 내년 9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7월인지 9월인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 그 안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런 난방이나 사실 에어컨, 냉방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디지털 에어 시스템이라고 그쪽 업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AS를 하실 거고, 난방은 겨울에 해보시고 안 되면 하자 접수를 바로바로 해주시면은 이제 GS에서 그 하자 보수는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난방을 안 하는 계절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좀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입주하기 전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은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마다 그런 제도를 조금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든 저는 이제 일선에서 조금 조합에다가 얘기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그래도 사전 점검 일이라도 좀 틀어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뭐 크게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도 지났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입주 설명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전 점검 때 저희 운영위 부스가 마련될 거고요. 그쪽에 오셔가지고 저희 입주 사전 점검 때 필요한 키트들 그런 거 받아서 꼭 들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사전 점검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